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 이론, 이제 확인 테스트, 복습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총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행정과 행정학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먼저 빈칸 채우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행정은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땡땡적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배분과 관련된 모든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되게 애매하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뭘 넣어야 될지 뭐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뭐 그럴 거예요. 예,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정답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익히자는 거예요. 그렇게 익혀놓자는 겁니다. 처음에 못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말이 가장 여기에 적합할 것인가를 떠올려 놓은 다음에 다음번에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그게 제일 먼저 연상되게끔 이렇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공익적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적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배분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좁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넓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좁은 의미 행정이죠. 왜냐면은 좁은 의미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국민적 요구를 충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공익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 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배분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2번 좁은 의미 행정은 정치행정 몇 원론이죠? 예, 정치행정 좁은 의미일 때는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기 때문에 정치행정 1원론이 되고 공사행정 2원론이 됩니다. 넓은 의미 행정은 그런데 공행정과 사행정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관료활동으로서의 공통점을 주목해 보기 때문에 정치행정 여기는 2원론이 되고 공사행정 1원론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입법국가에서는 행정을 정책이나 법률의 집행으로 인식하였고 행정국가에서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해했다. 행정국가가 입법국가랑 차이가 있는 것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이 행정이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신행정국가에서는 행정을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 협치, 이거 뭐 답을 다 준 겁니다. 협치라고 이제 써놨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협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로 파악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행정 국가는 이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학은 실천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이 강한 응용학문으로서 인접학문의 많은 이론을 활용하는 이것도 답을 줬죠? 융합학문적 성격이 있어요. 이거를 범학문적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또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잡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행정학 기술성과 과학성의 양면성을 지닌 학문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했대요. 그 중에서 기술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왈도, 신행정학의 거두인 왈도라는 학자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시라큐스 대학에서 신행정론을 만드는 데 혁혁히 기여했던 아주 대학자입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윌슨은 1887년 행정회의 연구 논문을 통해 베버의 관료제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행정학을 창시한 거죠. 처음에 행정학은 조직론, 그 중에서도 관료제 이론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런 맥락에서 사행정에서도 관료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행정 1원론으로 행정학이 시작했다 이렇게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블랭크를 여기다 쳤지만은 윌슨에다 치거나 행정의 연구란 논문 제목에다 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추셔야 되고요. 연도를 이게 모든 연도를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시험에서 출제됐거나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포인트가 되는 연도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과정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행정학 연표 수업도 해드릴 거예요. 연표 수업도 해드릴 텐데 요게 이제 연도 같은 걸 가지고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앞선 순서냐, 어떤 게 뒤 순서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도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은데 행정학이 창시된 연도면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0년에 정처행정에서 정치는 국가의지의 표명이고 행정 국가의지의 집행이라고 정의해서 공사행정 1원론 정치행정 2원론을 추천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잘
안 떠오를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굿노라는 학자입니다. 굿노. 초기에 행정관리론의 대표적인 학자이고요. 그 다음에 윌슨, 굿노, 화이트, 윌로빅, 율리거 이 사람들이 다 초기에 행정관리론 시절의 학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관료제 조직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무슨 행정학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기술적 행정학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통치기능론을 기능적 행정학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관리론은 기술적 행정학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계하시냐면 관료제를 관리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료제 자체가요, 워낙 분업화가 촘촘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술적 행정학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9번.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했다? 이거는 이제 행정관리론 안에서 과학적 관리론이 이제 같이 스며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비판한 이론이 있었죠. 인간관계론. 이 메이오라는 학자가 이 인간관계론을 이제 정립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존의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이라면 이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이에요. 공통점으로 능률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이게 이제 행정관리론의 맥락을 다 같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다만 이제 그 중심을 사람으로 옮겨왔다는 거. 사람이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달아졌었거든요, 전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점이 이것이 통치기능론으로 넘어가는 주춧돌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주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그리고 정치행정 1원론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극복을 위한 자, 이거는 미국에서 무슨 정책이죠?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이 대두하면 성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변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구조 변수,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간 변수, 그리고 또 이제 상황 변수 내지는 환경 변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행정 개혁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에도 어떤 차원으로 접근해 갖고 개혁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떠올려 보시는데 그 중에서 행정 변수 중 공식적인 제도나 법령 또는 조직 구조, 정부 구성 형태, 법령 체계 등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제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구조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조 변수.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 구조 변수를 건드려서 행정을 혁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기관을 뭐 통폐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최근에도 뭐 언론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셨을 텐데 그런 게 이제 구조 변수에 해당되는 이 일환이죠. 예, 그래서 어디와 어디를 합쳐야지 또 능률적인 정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다른 쪽에서는 그게 무슨 몰상식한 소리냐. 이게 따로 독자적으로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맞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구조 변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개방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변수 중에서 환경 변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환경을 이제 폐쇄체제와 개방체제로 나눠볼 수 있는 건데요. 그 기점을 만들어준 게 이 가우스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학자가 이제 개방체제 이론을 어떻게 보면은 첫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행정생태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네, 그 행정생태론 이후에 행정과 외부 환경과의 관련성을 인식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라 행정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랬는데 아직은 좀 공부가 덜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건 뭐 뒤에 가서요. 상세히 또 행정학 이론에 전개할 때 공부할 텐데 미국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환경 변수들을 제시했던 게 가우스예요. 그 전까지는 환경을 이제 주요 변수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가우스 덕분에 환경 변수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영학자인 땡땡은 기업의 최고관리층이 수행해야 되는 주요 기능을 쭉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행정학자로도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경영학자예요. 경영학자라고 봐야 되고요. 귤릭이라는 사람이죠. 그 시험에서는요. 참 그리고 외국 사람 이름은 귤릭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귤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름이 다르게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국식 발음으로 표현해서 소개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스펠링 그 우리나라 말로 그냥 스펠링 그냥 읽는 듯이 외국 사람 이름을 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은 사람이구나, 비슷한 사람, 엇비슷한 사람 나오면 이 사람 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갖다가 이 다른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내가 공부 안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귤릭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코브라 그랬죠. 앞글자들 따가지고 기억하시고 예전에 시험에서는요.
여기 귤릭이 제시한 이제 이 최고관리층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코디네이션이라고 조정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를 CO로 시작되는 다른 영어를 막 써가지고 속인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영어로 표현된 것들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OX 확인으로 한번 넘어와 봅니다. 행정은 국가의 통치작용 중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작용이다. 그렇죠? 이게 상권분립론이고요. 상권분립 공제설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걸 행정이라 그러고 법률에 입각하여 국가의사를 형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이다. 뭐 틀린 부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O로 하시면 되고요. 넓은 의미로서의 행정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제반 노력이다.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행정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보세요. 공공의 목적이라 그랬고요.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제반 노력이라고 딱 국한했고요. 공행정만을 의미하는 것 같죠. 지금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행정이다 이렇게 아예 써놨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넓은 의미가 아니라 이건 좁은 의미 행정이 되는 거죠. 넓은 의미 행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경영까지도 포괄해야지 되는데 이건 좁은 의미였지 넓은 의미가 아닙니다. X는 Y다 라는 형식을 통해서 참 또는 거짓으로 입증이 가능하여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 사실이고 가치는 주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조화로움이 필요하죠. 사이먼 등 사회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를 중시한 학자들은 행정학의 과학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자의 편향된 사고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가치 중립성의 태도를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학자가 연구할 때 자기의 가치가 개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양적 성격이 강해서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 그랬는데 이 경영이 오히려 양적 측정이 더 용이합니다. 경영 쪽에서는 그렇잖아요. 당신 말이야 지난달에 비해서 올해의 이 판매 실적이 저조해 뭐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그런데 공행정은요 추구해야 될 가치가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양적인 이 측정이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다. 경영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됐고요. 정책적 이원론은 행정을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 기술로 파악한다. 정책적 이원론이니까 공사행정 일원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나왔고 전문적인 관리 기술로 파악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O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행정이나 사행정이나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해요. 물론 시비 걸자면 걸 수도 있어요. 정책이란 말을 사행정에 쓸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이 정도면 넘어가 줄 만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기업들도 그래서 자기네 정책이라는 표현을 막 쓰잖아요. 요즘에는 정책이란 말을 좀 폭넓게 써가지고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 정책상 그거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저 정수기를 바꿔볼까 이러는데 우리 정책상 위약금 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예 이러고서 막 그랬는데 이 정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정책이라는 표현 요 말 때문에 조금 시비 걸 여지는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맥락에서 맞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디목과 애플비 이 사람들이 통치기능론과 관련된 학자들이거든요. 행정학이 대공황이 경제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 능률성과 대응성을 높여야 된다는 입장 아래 기능적 행정을 강조했다. 다 맞는데요. 요 부분 하나가 틀려요. 능률성 부분만 틀려요.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행정 가치 쪽에 가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때는요.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사회 문제를 직접 극복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한 거여서 그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여서 시행했다라는 측면으로 민주성이 강조되는 거고요. 능률성은 뭐였어요? 요거 전에 있었던 행정관리론이 능률성이었거든요. 여기 비교를 꼭 해보셔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X 이렇게 보시고요. 행정변수 중 조직 구성원 간의 대인관계, 태도, 가치, 신념, 지식, 기술 등 행정인의 행정 행태에 관심을 두고 사회심리적 요인, 문화나 인간의 심리 등 비공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구조변수다 그랬는데 봐보세요. 대인관계, 태도, 가치, 신념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사람의 문제지 구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입니다. 인간 변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 단답형 스피드 퀴즈입니다. 빨리빨리 떠올려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자, 그래서 행정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가 뭐냐? 그랬을 때 스피드 퀴즈, 이 행정학입니다.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은 행정학이죠.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의 특징 중 왜를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인과성을 정립하려는 것으로 인과성, 객관성, 설명성 등과 관련된 것은 과학성이에요. 과학성. 여기 행정학의 특징 중에 과학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과 처방을 중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기술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요거 답이 같이 나와버렸네요. 행정이론과 제도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하다. 유사하다 그럼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고 나중에 비교행정론이 보편성을 중시하는 학문으로 소개가 될 거고요. 행정이론과 제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한 국가의 체제와 특성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행정학의 특징은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특수성이에요. 그 사회 내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랬으니까 특성으로 보시고요. 공행정하고 사행정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구분하라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영역은 공행정,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추구도 공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행정은 능률성, 효율성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의 차이가 있고요. 이윤극대화 추구는 사행정이죠. 질적 성격으로 인해 성과 측정이 곤란한 건 앞에서도 봤지만 공행정이었습니다. 약한 외부 통제성은 사행정이에요. 공행정은 엄청난 이 압박, 통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경직됐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 무사한 일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쁘게만 말해서 그런 거지 원래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손발 다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외부 통제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기가 자율적으로 뭘 막 하다가 좀 잘못되잖아요. 성과가 안 좋거나 그러면 국정감사 때 또 지적당합니다. 예, 장관이 막 요거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니까 차라리 시키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낫구나.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거죠.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리고 이제 직접적이고 엄격한 법적 규제 이렇게 했을 때 공행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외부 통제성은 사행정,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엄격한 법적 규제는 공행정. 이렇게 보시고요. 경쟁성이 높아서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행정입니다. 정부 관료제 조직은 국가적 차원으로 보자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보시고 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신분 보장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예요? 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신분 보장은 사행정에서는 없죠. 공행정.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공무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정년이 보장되니까 고객에 따른 차등 대우는 사행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공행정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높은 공개성이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높은 공개성. 이거 공행정이죠. 공행정. 공행정에서는 모든 행정 집행 정보들이 다 오픈되게끔 되어 있고요. 기술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행정이겠죠. 사행정이 빨리빨리 움직이고요. 공행정은 이 뒤에서 지켜보다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포괄적령에 관심 갖는 건 공행정이에요. 사행정은 오로지 돈 버는 거,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만 관심이 있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행정과 경영에 대해서 공사행정은 모든 중요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같다. 이렇게 내세운 게 세이어예요. 세이어. 세이어는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부각시켰던 그런 학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어의 법칙이라는 거 하나 받으시고요. 1926년 화이트가 행정을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관리라고 정의한 최초 행정학 교과서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행정학 입문이라 그래가지고 또 화이트라는 학자 앞에서도 잠깐 봤었죠. 이 학자가 행정학 입문서 해설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 목표, 행정 현상, 행정 행위 등을 야기하는 제 요인을 이거를 이제 행정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따라오잖아요. 행정의 3대 변수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구조 변수, 인간 변수, 환경 변수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